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단숨에 2.25%가 됐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식가격,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걱정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조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 변수와 어떤 고민으로 또 이어지게 될지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물가를 잡느라 금리도 오르는데 고물가의 생활고가 깊어지면서 특히 요즘 중남미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이 야반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른바 영끌해서 무리하게 집 산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직후에 금리를 앞으로 계속 올려야 돼서 집값 조정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담아서 또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궁금함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앞으로 얼마나 금리가 오를 거냐, 또는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얼마나 조정을 받을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퍼센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요. 항상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인하되는 기간에 한국의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34% 정도 인상됐거든요. 그러면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맥시멈 한 30% 이상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거였으니까 그게 또 바뀌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저금리가 상승의 원인이었다면, 그렇죠. 그 금리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는 그 상승폭을 되돌리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주식도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현상이 부동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안 그래도 어디까지 빠질 거냐, 지수가. 그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견이 여전히 갈립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면 조정 끝나는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군요. 네,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약간 정답에 가깝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 주가는 그렇게 올랐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뭐 아주 길게 보면 완만한 상승이었습니다만, 주식은 그랬잖아요. 한동안 뭐 10년 동안 박스권도 있었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그보다는 좀 완만하게나마 계속 올라온 그런 그 트렌드가 있어서. 그래서 제일 걱정인 게, 최근 몇 년간 이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자칫하면 그 트렌드에 묶여서 그냥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게 그냥 부동산 가격인가 보다가 고착될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도 그렇게 조정받을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나 하락을 보였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이죠. 그리고 일본의 예고. 그때도 사실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빠졌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때는 예외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외가 중요한 거예요. 자산시장에서는. 예외를 얘기하지 않으면 자산시장의 어떤 변화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오른 것도 예외적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 내리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것이다. 집값이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면 뭐 그 말씀도 충분히 끄덕거려지는데, 이번에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금리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정책 과정에서 매물이 안 나오도록 만든 부작용.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더 오른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좀 그럼 어떻게 좀 풀려야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꽤 풀리고 있나요?
그렇죠. 그 심리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매물이 크게 감소해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는데 네. 최근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보다 예. 한 38%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있는 거죠. 급하게 살려고 했던 분들이 돌아서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던 분들도 더 이상 안 오른다면 그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 집을 내가 팔 때 결정하는 트리거, 변화 동의는 집값이 빠질 것 같거나 안 오를 것 같으면 시장에 내놓는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시죠.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르겠죠.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슬슬 금리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미 대출 받은 분들도 부담을 느낄 거고 변동금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구입하셔서 대출 부담이 많지 않은 분들은 몰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구입한 분들은 이른바 정말 영끌을 했을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대출 규제가 많아서 대출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쪽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많이 위험합니까?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20, 30대가 최근에 2년에 걸쳐서 그 주택 매입을 전국적으로 54만 호 정도를 했습니다. 예. 54만 원을 매입하면서 636만 명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가요. 근데 20, 30대가 그 중에서 124만 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20, 3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거고요. 20, 30대가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96조 정도 돼서 20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는 19%를 들고 있는데 예. 금액으로는 24%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많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더 취약한 건 이 중에서 80%가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20, 30대가 사실 갖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일종의 갭 투자를 했습니다. 예. 갭 투자는 담보대출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지표에 잡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갭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전세자금 플러스 갖고 있는 저축 플러스 신용대출을 합니다. 그래야 갭의 나머지를 채울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서 나와 있는 책들 보시면 내가 어떻게 영끌에 성공했냐 이런 책들 앞에 보시면 그 자금 조달 방법이 있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저축, 신용대출, 사내대출, 전세자금. 그러니까 모은 돈은 거의 없는데 그렇죠. 집을 사려고 하니 그렇죠. 대출을 일단 전세를 일단 끼고 그렇죠.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인 나머지도 그렇게 넣었다. 그렇죠. 모든 자산과 모든 대출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대출은 안 잡히는데. 네.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빚은 금리 오른다고 안 깎아주지 않습니까? 집값 떨어져도.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은 일단 이자를 내면서 불편해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네. 앞으로 그분들은 그럼 이 이자 상승세가 한 1, 2년 더 지속된다면 네. 뭐 열심히 벌어서 1년 이자 좀 더 내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지가 될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주택시장에 좀 변수가 됩니까? 이제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분들이 결정 변수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이분들이 시장을 움직이진 않습니다. 20, 30대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취약하지만 전체 네. 시장을 움직임하고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20, 30대는 그래도 한참 벌 때니까. 그렇습니다. 한참 벌 때니까 특히 전세를 끼고 샀으면 집값의 일정 부분만 내가 이런저런 연끌을 했을 테니 네. 소비를 줄이고 힘들기는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평생 살려고 했던 집을 파는 것까지야 그렇습니다.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관건은 뭐냐면 그게 그 20, 30대를 볼 때 저희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 일부 그 통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네. 학원 먼저 이제 줄인답니다. 아이들 학원 또는 네. 이제 본인의 자기 개발. 네, 네. 이제 그런 데서 좀 이제 위기의식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분들이 뭐 집을 이렇게 금방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는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한참 그렇습니다. 소비 많이 하는 연령대인데. 그렇습니다. 소비 성향이 높은 세대인데. 예. 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되는 집단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즉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자 부담 등등 때문에 팔 거다. 네. 이분들의 매물이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설명이 돼야 될 텐데. 네. 누적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최근 2년간 코로나19 때는 20, 30대가 많이 샀죠. 그런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2013년부터 보시면 전국의 주택 수가 111만 호가 증가했습니다. 더 지어서. 네, 예. 더 지어서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 37만 호를 70대 이상이 매수해요. 네? 70대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게 그게 어쨌든 전체 아파트, 전체 집이 그 중에서 거의 33%를 70대 이상이 매수해요. 근데 70대 이상은 통계적으로 가장 자가 보유율이 높고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왜 집을 더 샀을까요? 그럼 70대 중에 집 없는 분들이 사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70대는 집이 없는 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없으시거나 정리했다면 그렇죠. 또 살 이유는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이 갖고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70대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30만 5천 명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채를 더 샀다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근데 이제 70대쯤 됐으면 정리를 좀 하시려는 생각도 하실 만한 나이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도 70대가 그동안 집을 많이 산 연령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네. 고령 세대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게 상속이 되고 상속이 되든지 시장이 물건이 되든지. 그렇겠네요. 근데 관건은 투자 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시겠죠? 사셨겠죠? 지금까지는 샀고 예. 이제 앞으로 변화는 이 부분들이 팔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게 시장의 변화의 그런 트리거예요. 70대가 네. 왜요? 왜 이자 부담 때문에? 아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들이 파는 이유는 집값 전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값이 안 오르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 집을 빨리 파는 게 유리하죠. 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오르니까 사셨다 이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캐피탈 게인을 할 차례인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의 변화입니다. 팔려고 하는 속도가. 네. 와, 그럼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를 때 이 상승에 동참해서 이른바 집값 차익을 보려고 하는 세대 중에 상당 부분이 70대였다는 주장이시네요. 주장이 아니고 통계에 나옵니다. 예. 네. 그동안 들어봤던 얘기와는 좀 달라서. 그렇죠. 저도. 저희가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이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사실과 시장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그 요소들이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110만 채 정도가 2013년 이후에 지어졌다고 한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이 증가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증가해야죠. 인구도 늘고 그렇죠. 수요도 집을 늘니까. 계속 지니까. 그런데 70세 이상이 새로 산 최근 10년간 구입한 구축이든 신축이든 집이 30만 채다. 37만 채입니다. 37만 채. 네. 이거는 거래량 중에 차지하는 게 한 30만 채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니요, 보유하고 있는 걸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보유한 세대가 보유한. 어쨌든 과거보다 70대가 30만 채를 더 갖고 있다. 네, 근데 70대는 사실은 청약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유통시장에서 매수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가격 하락에 민감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 목적으로 사놨기 때문에. 아까처럼 20, 30대는 가격이 빠져도 주거로 하고 버텨낼 수 있어요. 네. 근데 70대는 가격이 조금 빠져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놨기 때문에. 주식도 그렇잖아요. 투자 목적, 주식을 쓰는 사람 없잖아요. 네.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사놨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한국의 부동산이 지금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최근에 뭐 집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하나 쓰셔서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방금 말씀하셨던 고령층의 주택 매수
또는 매도가 영향을 많이 줄 거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도 집이 온다라고 지은 이유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 그 집이 부동산으로 대접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대접받았던 건 투자자산으로 대접받은 거죠. 근데 제 그 명초는 집이 온다는 건 이제 집이 거주 목적의 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가격들이 조정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네.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팔 테고 그러면 이제 그게 실수요자들이 받게 될 텐데 네. 그 지점에 이제 충돌이 생길 겁니다. 어떤 충돌이요?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가격이 다른 거죠. 내가 이 집을 사용 목적으로 볼 때는 가격이 네. 20억이 안 돼요. 그렇지. 20억 주고 살 집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으로 그 집이 그런 식으로 판단되면 그렇게 가격이 수렴되겠죠. 그런데 집을 예를 들면 실수요만 생각해서 네. 바이하는 게 아니라 리브하는 거다. 네. 그런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네. 그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집이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이제 트리거가 예. 있었고 코로나19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뀌던 시장도 다시 변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집으로 변했다가 집이 또 부동산으로 되고 네. 그런 지금 변화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집은 저게 내가 거주하는 의식주에서의 주지라고 생각하면 현재의 집값이 참 너무 높기도 해요. 그거는 누구나 느낄 텐데 네. 다만 이제 자산의 일부로서도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거기에 그 가치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막 수십억씩 거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실수요 가치로 가격이 수렴하는 변화가 지금부터 있을 것이다. 네. 그 이유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예. 자산으로 생각하고 거주 목적의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존재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줄고 거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조정되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변한 거죠. 전 세계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집값이 좀 조정을 받고 그 이유는 그럴 겁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부터는 이제 집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즉 장기적으로 네.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걸요. 오히려 내리면 내렸죠. 라고 보시는 건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이제 조정이나 하락이 이어지면 다시 또 부동산 집을 네.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할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올라가고 예. 이제는 다시 상승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기가 왔고 그 낙폭은 그동안 갑자기 오른 폭 정도까지도 될 거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올해 이후에 중요한 시장의 변화 요인들을 좀 여쭙고 싶은데 특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쪽은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인서울의 집인데 네. 인서울의 집이 더 공급될 만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낡은 주택 밀고 짓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원활하지 않다 지금. 네. 그래서 공급이 빠르게 늘 것 같지 않아서 집값 조정이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는 전망도 있더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공급은 두 가지 공급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가 짓는 공급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죠. 네. 그런데 건설사가 짓는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어 많아봤자 5만 채, 6만 채인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매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처럼 다주택자로 규정하지 않아도 1주택자도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있겠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는 집급을 내놓으려 되면 오히려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시장의 매물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여쭤보면 되는가요? 앞으로 그럼 좀 더 내릴 수 있으니 좀 기다려 봅시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 때 못 잡으면 이제 그 저점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때쯤 되면 살만합니다라는 그런 시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2023년, 24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기꾼이고요. 그때쯤에 가격으로 돌아갈 거라는 건?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두 가지 변화를 잘 유의 깊게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예. 내가 감당할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왔을 때가 좋은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 차원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이 들어와요.
네, 요즘은 거래량 많이 줄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가격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근데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이 생겨요. 앞으로. 네, 예. 이게 다음 단계입니다. 이런 구간에가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긴 하죠. 아, 그때 오히려 그때 가격 수준보다는 가격은 하락하는 중인 것 같은데 거래량이 늘고 있으면 누군가 이제 살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때쯤이면 이제 바닥이 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동참을 하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3년 후회가 될지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힘들고요. 네. 대신 그 시점은 반드시 온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봐라. 그렇습니다. 거래량 그리고 사실은 정확한 지표, 객관적 지표거든요. 금액은 사실은 희석되고 하지만 한 건이 거래된 건 그냥 한 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거래량 지표를 좀 자세히 보다가 늘어나면 그때부터 좀 슬슬 매수가 필요한 분들은 대신 고민해보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회복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무렵 되면 다시 한번 놓으실게요.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세계 곳곳에서 시위들이 많이 일어난다. 네. 그런데 뭐 시위야 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엄청나게 대규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갑자기 비슷한 목적과 비슷한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 그런 목소리입니까? 네, 맞아요. 이 물가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이 반정부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기, 연료,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려운 나라일수록 당장의 그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중남미 국가들에서 특히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파나마, 뭐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까지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문제는 연료 가격 상승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연료 가격이 거의 2배로 오른 것에 대한 그 시민들의 분노가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시작은 교사 노조였는데 기름값 인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파업 시위를 시작했고 네. 점차 이제 노동자들, 학생, 원주민들이 합세하면서 규모가 커진 겁니다. 시민들은 정권의 부패와 무능력이 급격한 물가 상승의 원인이다 이런 입장이고 정부는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맞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파나마 대통령이 오늘부터 휘발유 가격을 동결하고 10가지 생필품 가격에 상한제를 두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걸로는 좀 불충분하다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사실 파나마가 그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어서 예. 그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해온 편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다른 중남미 나라들이 뭐 두 자릿수 인플레가 나올 때 파나마는 한 4%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나마 국민 입장에서는 그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연료비가 1월 이후에 한 50% 가까이 급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체감 상승폭이 큰 거죠. 그렇군요. 주로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유가를 바로 가격에 반영하는 나라들은 네. 정말 민감하게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이 세금이니까 사실은 유가가 10만큼 오르더라도 우리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라고 하면 5만큼 오른 느낌이 들 텐데 네. 세금이 별로 없던 그런 나라에서는 10만큼 오르면 정말 10만큼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이 연료 가격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치를 위해서 넣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나 오늘 기분 우울한데 그냥 휘발유나 넣어볼까? 아, 기분 좋아.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다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건 결국은 다 생계비를 버는 분들한테 바로 이어지는 문제일 텐데. 네,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주로 이 연료비 상승에 분노한 트럭 운전사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몇 주 동안 그 뭐 도로를 트럭으로 막거나 뭐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시위 조직을 구성해서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예. 아르헨티나가 그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한 70% 정도가 농업 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예민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르헨티나에게는 사실 더 많은 원자재와 식량을 생산하고 좀 팔 수 있는 기회인데 네.
나라에서는 오히려 높은 세금, 뭐 비료 수급도 안 되고 연료 가격은 오르고 환율 통제에 대한 어려움도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만이 큽니다. 네. 어제는 그래서 24시간 동안 곡물과 가축 거래 중단하겠다 이런 파업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5월 기준 금리가요. 네. 기준 금리가 52%고요. 우리가 2.5인 기준 금리가 이 나라는 52예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60%가 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죠. 예. 그래서 에콰도르도 네. 정부에 지난달에 유가 내려라, 그리고 영세 농민 채무 조정도 좀 해달라 이렇게 시위를 벌였는데 그 페루 트럭 운전사들도 연료비 상승으로 시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에콰도르하고 페루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사들이 집단 파업을 하면서 전국의 물류망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에콰도르는 그나마 정부와 시위대가 이제 연료비 인하 합의점을 좀 찾으면서 지난달 말에 시위가 종료되긴 했고요. 다만 이번 시위로 주요 장관들이 에콰도르는 다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특히 가난한 나라에 더 고통스럽겠어요. 주로 맞습니다. 원자재나 곡물이 오르니까. 네. 보통 소득이 늘어나고 돈이 흔해져서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고급품, 사치품, 생필품, 서비스 가격이 주로 오르니까 네. 오히려 선진국에 더 영향을 주는데 아시아에서는 대통령이 야반 도주를 할 만큼 큰 시위가 발생한 나라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스리랑카인데요. 예.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한 국가죠. 그 스리랑카도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터진 건데 얼마나 올랐어요, 스리랑카에서? 6월 인플레가 50% 넘었고요. 조만간 70% 찍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에 쓰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는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나면서 뭐 식량과 연료 같은 필수 물품을 수입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환율이 계속 치솟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매일 주유소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2배 가까이 뛴 기름을 사야 되고 네. 요리용 가스를 구할 길이 없으니까 장작을 떼서 요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식량 사는 것도 어려워져서 3끼 중에 1끼만 먹는 가정들도 많고 전력도 뭐 매일 몇 시간씩 끊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뭐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는 좀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정부에 대한 감정이 유독 더 강한데요. 시위를 통해서 20년 가까이 이 형제들끼리 대통령과 총리, 뭐 주요 장관 자리를 나누어 가지면서 독재를 이어온 라자팍사라는 정치 가문을 몰아낸 거예요. 시위대들이 지난주에 대통령궁과 총리 관저를 점령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피신을 했고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어제는 그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야반 도주를 통해서 몰디브로 피신을 갔어요. 예. 현재는 싱가포르로 옮겼다는데 어제 이메일로 사임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보낸 사임서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절차에 따라서 오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새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끝나게 되면 의회에서 비밀 투표로 의원 중에 한 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라자팍사 가문이 네. 쉽게 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벌써 재기를 계획하고 있다더라 하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시위가 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고 정치적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 스리랑카처럼 부채가 많으면서 외채가 외채가 많으면서 식량과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조만간 스리랑카처럼 파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해외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잠비아, 레바논은 이미 국제적 도움을 요청한 상태고요. 파키스탄, 라오스,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등이 채무 불이행 같은 위기에 좀 취약한 상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이 나라는 달러를 조금 갖고 있었던 걸 그걸 다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쓰는 바람에 지금 비트코인 줄 테니까 어떻게 석유 좀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거. 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군요. 이런 취약한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취약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돈 잘 안 빌려주던 사람들이 더 안 빌려줄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만기 돌아오는 것만큼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뭘 수출하겠나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면 다 비슷해질 것 같다. 이게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시위들이 지금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예.
중국에서는 요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있던데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의 숫자로도 영향을 많이 준다면서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요리에서 그 돼지고기 꽤 많이 사용되는 거 아시죠? 네, 대체로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고 돼지고기 소비국이에요. 네. 1인당 소비량이 지난해 40kg에 달아가지고 와.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쌀을 한 50kg에서 60kg 사이 먹는다 그러던데. 네. 야, 우리나라가 쌀 먹는 거랑 비슷한 무게를 돼지고기를 먹는군요, 중국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물가를 계산할 때 돼지고기 가격 상승분을 꼭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CPI를 결정짓는 주요 품목이라서 피그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피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값이 오른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조만간 중국 CPI가 오를 거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상당히 예민하죠. 특히 이번에 하반기에 그 시진핑의 3연임 결정 지을 20차 당대회에 있기 때문에 네. 좀 민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가 관리 잘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가 관리를 어떻게 하죠? 돼지고기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먹으려고는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네. 돼지고기를 어디서 만드는 거 말고는 물가 관리가 어려울 텐데 얼마나 올랐어요? 돼지고기 값이? 지난주에 그 중국 평균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17%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른 이유는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가장 큽니다. 사료값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네. 중국에서도 곡물 생산지 많은데 무슨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주요 사료용 곡물 생산지에서 네. 이상 고온으로 인한 폭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옥수수, 콩, 밀 이런 작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거의 뭐 40도를 웃도는 온도래요. 사료값도 그래서 올랐고. 네, 그래서 예. 게다가 중국 남부에서는 홍수가 발생해서 그 양돈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돼지 출하가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이거 돼지고기 가격 상승 쉽게 잡히지 않겠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형성되는 게 가격이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뾰족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 때도 네. 마스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재기 하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더 오르고 그래서 네네. 최소한 사재기는 좀 막아봐라. 갑자기 마스크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중국 정부도 뭐 그런 정도겠죠. 안 그래도 지금 개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예.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나 봤더니 돼지고기 사육업체라든지 유통업체들은 사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같은 양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은 추가 상승이 더 될 것 같은데 그럼 돈 더 벌 수 있겠는데 하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네. 이 돼지고기 출하를 일부러 좀 늦추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그러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대형 사육업체, 뭐 도살, 유통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을 지난주에 소환을 했어요. 너희들 돼지고기 가지고 밀당하지 마라. 바가지 씌우지도 말고 재고 쌓아두지도 말고 정상 출하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국가 비축분을 시장에 내놓는 방안도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밖에서 해외에서 돼지고기 수입량을 좀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또 중국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해외 돼지고기야 뭐 주인이 없는 돼지가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건데 중국이 가져가면 또 그 가격은 또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이제 돼지고기를 해외에서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을 본인들이 소비하는데 예. 이렇게 돼지고기 소비 시장을 해외에서 이제 장바구니를 키우다 보면 글로벌 돼지고기 시장 가격을 좀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돼지고기 꽤 먹는데. 한 거의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소비량의 한 40%가 넘는 양을 우리나라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돼지고기 때문에 또 걱정이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이제 5개월 향해 가는데 처음에는 뭐 어디 땅을 어디서 뺏었고 어떤 전투가 벌어졌고 매번 보도가 나오다가 요즘은 한동안 또 보도가 없어서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나 좀 궁금하긴 하던데 혹시 좀 업데이트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지 140일 넘었거든요. 예. 근데 뭐 여전히 영토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여전히 민간인 피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좀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주요 소식들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왔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수급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지는 곡물 비중이 컸기 때문이죠.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많이 하던 나라여서 특히 더. 네, 예. 그래서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나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엔하고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까지 함께하는 4자 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의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운송을 위한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를 설립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흑해를 오가는 그 출입구가 되는 곳이 이스탄불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조정센터를 만들자는 건데 지금은 그럼 우크라이나가 농사 지은 것도 밖으로 수출을 못 하고 있어요? 어렵죠. 항구가 봉쇄됐거든요. 흑해가 그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는 주요 통로인데 예. 그 침공 이후에 봉쇄가 되면서 2천만 톤이 넘는 곡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은 전쟁이고 곡물 실은 배는 우리 뭐라고 안 하기 서로.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최종 합의가 남아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합의가 다 된다고 완벽하게 된다고 해도 러시아가 설치한 기뢰 네. 이거 제거해야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 항구들이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또 재정비도 필요해서 예. 이게 합의가 된다고 당장 곡물 수출이 재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구에서 실어서 배로 넘어와야 되는데 네. 항구가 지금 배들이 접근 못하게 아주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놨던 거군요. 네.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인 국적을 취득하는 걸 좀 더 쉽게 하도록 법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런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점령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가 러시아 국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 당시에 크림반도도요. 무력으로 점령하고 주민투표 통해서 자기 영토로 묶어버리는 방식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 점령하는 곳에서 주민들한테 러시아 주민등록증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셈인 거죠. 이 또 점령지 일부에서는 새로운 정부를 이제 러시아가 설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임명한 시장도 안 치고 뭐 러시아 루블화를 뭐 법정 화폐로 통용한다든지 뭐 공용 문서도 러시아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학생을 러시아식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도입하고 있어서 점령지를 빠르게 러시아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면 좀 물러날 줄 알았는데 경제 제재가 시원치 않은 건지 은근히 경제가 요즘 괜찮다고 해요, 러시아가. 이게 수치로 보면 올해 뭐 1월에서 5월에 경상 흑자가 1,100억 달러가 넘는데 예.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5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실업률도 오히려 역대 최저치 기록하고 있고 네. 루블화 가치는 오히려 전쟁 이후에 28%가 상승했어요. 뭐 디폴트가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돈을 줬는데 서방 제재로 자금 통로가 닫혀서 전달이 안 된 건데 그게 왜 디폴트야 하면서 반발하고 있죠. 내 계좌에 돈 들어있는데 그 계좌를 묶어놔서 그렇지 은행 가서 얘기해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뭐 자금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고 러시아산 석유가스는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렇죠. 이 대러 제재 불참국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곳에서 이제 러시아 원유 수입을 늘리면서 예. 중국은 거의 1위 원유 수출국이 사우디가 아니라 러시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거죠. 뭐 싸니까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다는 거겠죠. 네. 또 뭐 러시아 정부 자체에서도 뭐 예.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책도 하고 뭐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대금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자. 뭐 이런 나름의 정책 대응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경제적으로 좀 선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는 그래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네. 그래도 전쟁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네. 거의 뭐 영향을 안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역성장하겠지만 예상만큼은 아닐 거다. 이런 시각이 큽니다. 그렇군요. 나라 밖 경제 소식 하나하나가 뭐 그냥 가벼울 만한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긴 하네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예,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에서 한 번 더 인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